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3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어리석고 무도한 대통령은 결국 권좌에서 쫓겨난다. 사필 귀정, 국민을 업신여기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나라의 근본을 뒤흔든 죄업에 대한 당연한 인과응보다.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썩고 병든 가지는 떨어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려 하고 있다. 오늘자 한결의 사설입니다. 단 한 건의 법 위반 없이 헌정 질서를 확고히 지키며 시민혁명을 완수한 세계사가 기억할 위대한 대한민국 촛불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경의와 찬양을 바칩니다. 당신들과 한 시대를 살게 되고 또 촛불을 함께 들어 영광입니다. 어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주문 앞서 들으셨지요. 여기서 8명의 재판관 중 1명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김희수 재판관. 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심판 때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그분. 네, 이분은 세길교회라는 평신도 교회에서 종종 주일 예배 설교를 합니다. 작년 설교 중에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함께 울고 슬퍼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맹자는 인간의 근본 본성 4가지 중에 하나로 측은지심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호소에 응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윤리적 주체라면 타자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는 윤리적 의무와 책임이 부과됩니다. 칸트는 이 윤리적 의무는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고통을 겪는 타인이 나의 도움을 요구할 때 타인의 짐은 나의 짐이 되고, 내가 응답할 때 나는 타인의 고통을 대신하는 대속적인 주체가 됩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윤리적인 원천은 바로 고통받는 사람의 처지가 되어 사고하고 상상하고 얼마나 힘들까 하고 느낄 수 있는 반성적인 역지사지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없으면 자신의 행위로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김희수 재판관은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박근혜의 무심한 태도를 집요하게 따졌습니다. 말하자면 꼭 그분이 나와서 구조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것은 나와서 국가의 이 상황에서 대통령 얼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대통령께서 지금 관저에서 그 집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관저에도 집무실이 있다. 이 이야기는 관저 집무라는 개념은 안 나오더라고요. 어디 계신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가 주로 나오지. 9시에 출근하신다 그러면은 출근해서 본관에 근무를 하셨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땠을 것 같아요. 바로 구두로 들으면서 구두로 누구가 대면 보고로 왔을 때 들으면서 의문난 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문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보고를 받을 때 그럴 때 효과라는 건 굉장히 빠른 그 상황에 대한 인식도 되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가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못한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탄핵 결정 과정에서 보충 의견도 냈습니다. 이정미 소장 대행의 소개입니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김희수 재판관,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김용민 브리핑 2부는 박근혜 파면 당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세종로공원 특설무대에서 진행한 공개방송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본격 정치 논평. 네, 김용민 브리핑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 아니 촛불혁명의 주역들과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승리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의 주역입니다. 혁명의 주역입니다. 예, 무슨 혁명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또 쓰레기 한 점 없이 이렇게 헌정 질서 안에서 성사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사회 또 민주주의 역사의 큰 금자탑으로서 기억될 그런 촛불혁명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시사평론계의 우원식 김수민 전 녹색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구미에서 왔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예, 구미에서 활동하시지만은 뭐 하여간 서울에서 학교 나오시고, 네. 또 서울에서 녹색당 대변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또 구미시 의원 하시다가 박근혜 정권의 폭압적인 정치 탄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 실력 부재로 낙선을 하고, 그렇죠?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사를 해봐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김구라 씨가 저를요, 시사평론계의 문희상이라고 했었습니다. 문희상. 예. 삼지창 만들면 똑같다고 네, 네. 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정말 똑같지 않습니까? 우원식 의원하고? 글쎄요, 네. 우원식 의원은 이미지 좋아요. 자꾸 노원 지역구로 몰고 가시려고. 아니. 본인이 노원갑이라고 저를 노원을로 몰고 가시려고. 네. 그래요. 우리 김수민 전 의원이 오늘 촛불혁명일을 맞아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수민 전 의원은 파면 결정을 어디서 접하셨어요? 저는 11시쯤에 구미역에서 기차에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기차 안에서 예. 네, 판결 내용을 듣고 예.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몇 대 몇으로 예견하셨어요? 저는 뭐 8대 0으로 뭐 많이들 그렇게 예견하셨죠. 네, 그렇게 예견했고 들을 때 오늘 감이 왔던 게 저는 이제 국민주권주의 위반 부분은 분명히 인용이 될 거다라고 1순위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 제일 뒤로 미뤄지는 걸 보면서 인용이다. 네. 국민주권주의 무슨 얘기예요, 그게?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이런 부분들이 국민에게 위헌받은 그 주권을 훼손한 거다 이런 거였잖아요. 예, 그게 이제 오늘 인용의 그 이유가 됐던 그 부분이 뒤로 미뤄지는 걸 보면서 이거는 이제 기승전결을 타고 막판에 알려지는 것이다. 감을 잡았고 처음에는 근데 그 공무원들 해직시킨 부분이 기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살짝 쫄깃했어요. 예, 나도 쫄깃쫄깃해지더라고. 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노태강 국장,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냥 바로 날린 거. 그 최순실이가 사실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박근혜가 그걸 그대로 인용한 거 아닙니까? 인용해서 저기 탄핵하라고 한 건데, 그런데 노태강 국장 이렇게 날린 거는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세월호 부분까지 나왔을 때는 사실 이 촛불의 위대한 그런 국면은
세월호라는 참으로 참담하고 슬픈 그런 사건이 기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들불 같은 저항의 그런 촛불의 물결이 이어지게 된 것인데, 근데 그 세월호마저도 인정되지 않은 측면, 세월호마저도 이거는 뭐 박근혜가 무능한 건 있어도 뭐 그거를 국민 생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무책임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판단한 거는 아주 놀랐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제 좀 주의했으면 하는 점이 있는데요. 예. 저는 세월호 부분은 기각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근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안 물어보더라고. 맨날 제가 틀리는 것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걸 물어보셔야 제가 얘기를 하죠. 네. 하여튼 그것이 이렇게 중대한 헌법 위반의 사유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만큼은 아니라고 아마 재판관들이 판단할 거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은 정치적 성격이 있지만 분명히 이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법조인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약간 미달하는 측면에서는 기각될 거라고 봤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앞으로 박사모가 지금은 탄핵 전체에 대해서 지금 부정을 하고 있죠.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새가 쭈그러들면서 이제 다른 얘기들을 할 텐데 세월호는 잘못이 없다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판결 어디에도 세월호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 책임을 면제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보충 의견에서도 대통령의 성실 의무를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헌재가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박근혜한테 면죄부를 줬다고 생각하면 또 안 되고. 예, 그래서 우리가 헌재 판결에 대해서 따지기보다는 그것을 곡해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비판해야 된다. 예, 그 시도로 초장에 진압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제가 또 우려가 되는 거는 재판관들이 그런 의견을 냈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틀렸다라는 건 조금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보충 의견이 또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단호하게 우리가 그 판결이 박근혜가 옳다는 뜻은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는 걸 못을 받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탄핵이 인용된 결정적인 계기 부분에서 기업들의 경영 자유를 침해했고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거를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악용하냐면, 봐라, 박근혜가 기업의 활동을 옥죄인 것이고, 그래서 이재용 같은 사람들은 뇌물죄의 같은 범죄자가 아니라 강요의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악용할 소지가 있거든요. 근데 기업 경영의 자유가, 그리고 기업의 재산권이 이재용의 재산권이나 이재용의 경영의 자유와 동일시되는 건 전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재용이야말로 같은 회사 임직원들과 민주적으로 상의하지 않고 뇌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의 자원을 동원해서 갖다 바친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기되고 있는 그 얘기가 이제 정경련이 아니라 삼성이 미르케이 재단을 설립을 주도했다.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재용은 다른 기업의 경영 자유와 재산권까지 침해한 겁니다. 그럴 수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분명히 이재용이나 재벌 측에서 곡해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당신들이 피해자고 강요를 받았고 협박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미리 못을 받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니 뭐 지들도 받은 게 있으니까 줬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절대 곡해할 여지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기차 안에서 이렇게 박근혜의 파면 소식을 접하셨는데, 그럴 때 만세 한번 해야지. 여기서요? 아니, 기차 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조용히 있었습니까? 제 앞에 어떤 아저씨는 주무시고 계셨고요. 저 말고 같은 칸에 한 7명 정도 타고 있었는데 거의 다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민의 한 반응일 텐데, 물론 깨고 나셨으면 이제 새로운 세상을 발견을 하셨겠죠. 제가 이제 대전에서 기차를 갈아탔는데요. 대전역에서도 이제 좀 차분한 반응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서울역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점심을 안 먹어서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메밀 정식을 먹었는데 국물에다가 파를 넣고 면을 적셔가지고 파면을 먹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건 아재 개그가 아닙니다. 이거는 헌법 드립입니다. 그래요. 동의미의어 개그가 아닙니다. 저는 파면을 먹었습니다. 그래요. 국회 오늘 점심 식사가 잔치국수.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녁에는 안동 찜닭이라고 하고 말이죠. 예. 예, 그래요. 그 닭에 대한 모독이다. 저는 평소에 박근혜를 닭에 비유하는 거는 썩 탐탁치 않았습니다. 닭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죠. 예. 왜, 안 그래도 지금 AI로 엄청난 학살을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AI 파동을 수수방관한 거는 이제 본인이
달걀 맞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네. 아까 한 번 써먹으셨으면 또. 그랬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비장의 개그 한번 썼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크게 재밌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네. 또 그걸 두 번째 써먹으시니까. 그만해! 삭제! 실패! 예? 김종필 김종필, 성대모사. 이건 애청자시네. 애청자. 요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5.16 쿠데타 때 장면 총리가 수녀원으로 도망을 갔는데 박근혜도 혹시 수녀원 가는지 모르겠어. 역사에 숨이 쌍관이야. 아이고. 이건 내 진짜 인정해. 이거 진짜. 또 자신 있는 거 한번 좀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공화당의 총재 신동욱입니다. 여기 와서 보니 진보 진영에는 많은 허점들이 보이는군요. 아이고. 남들이 잘 안 하는 걸 합니다. 김진도 해, 김진. 자유한국당에 김용민 같은 좌파가 들어오면 격추시키는 자유당의 사드 김진입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약간 시한폭탄 같은 거라서 좀 있으면 못 써먹을 것 같아요. 그래요. 신동욱 형도 지금 보니까 정치보단 개그의 뜻이 있더라고, 형님이. 그래요. 맘마이스의 곧 이제 신동욱 편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많이 또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제 대선 국면에 이제 접어들게 됐는데 말이죠. 아마 TK 쪽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좀 마음이 갈피를 못 잡는 상황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옛날 새누리당 지지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투표를 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샤이 보수라고 해서 숨어있다가 투표장에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표를 뺄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 대선 때 그 한나라당하고 민주당 쪽 후보하고 표 차이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게 그만큼 표가 옮겨간 게 아니라 민주당 성향이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사실은 기권을 한 거거든요. 그 중에 저도 있어요. 그때 기권하셨습니까? 네, 기권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현상이 거꾸로 이제 저쪽 자유한국당이나 뭐 바른정당까지 포함될 수 있겠는데 그쪽에서 벌어질 거다. 그래서 TK의 투표율이 썩 높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일단 내다보고요. 그리고 변수가 하나 있는 게 4월 12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근데 경북의 상주 지역 쪽이 재보궐선거가 있거든요. 국회의원. 국회의원 그 김종태라고 부인도 선거법 위반하고 자기도 위반해가지고 부인이 날아가면서 자기도 날아간. 그래요. 근데 이게 극단적인 사태가 뭐냐면 이건 가정입니다.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천 신청을 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근데 그 양반으로 공천이 돼서 그 양반이 나와서 당선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왜요? 역풍이 불겠죠. 전국적으로. 야, 저 동네는 아직도 저래. 그리고 저 동네뿐만 아니라 어느 동네에서든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대선에서는 더더욱이나 자유한국당이 불리해질 수 있다. 그런 경우라면.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TK가 지금 거의 그 아노미 상태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려되는 거는 TK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을 것이냐.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니 TK 정서의 기반은 뭐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항상 묻지마 자유당 선택입니까? 저는 뭐 그게 감정적인 지역주의보다는 예전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TK는 산업화 시대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 많이 받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농어촌 지역에 있던 청년들이 가까운 도시의 지역 공단에 취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체제 내화되고 수능적으로 되어가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제 박정희 시대라든가 나아가서 전두환 시대까지 좀 좋은 시대로 기억이 되는, 취직도 하기 쉬웠고 그 덕분에 안정된 직장에서 먹고 살았다 이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박정희는 왜 이렇게 경상도를 밀어줬을까요? 일단은 자기 고향인 측면이 있죠. 당연히 있는 거고, 이 박정희 지지자들이 거짓말을 자주 하는 게 박정희가 경부고속국도를 추진할 때 김대중이나 야당에서 반대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김대중이 그냥 대자로 두었다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고속도로를 뚫는 것 자체는 찬성을 당연히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그랬고 야당에서도 그랬고 고속도로가 시급한 거는 서울과 강원도 그리고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그러니까 횡으로 그어지는 고속도로가 더 급하다. 그것부터 해야 전국이 균형적으로 동반 발전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경부선은 어차피 기차가 있는데 거기다 또 경부선을 또 짓는다. 이것이 바로 이제 지역 불균형 발전의 기원이 됐던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경부고속국도 그 고속국도 자체를 막았다. 이렇게 이제 박정희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떠들어. 마타도어를 만들어냈군요. 자, 이제 TK의 어떤 정서가 사실 굉장히 혼동의 그 세월을 만나게 됐고, 야당이 지금 지지율 1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북 쪽에서도? 네, 여론조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황교안이 1등으로 나오는 조사도 있고, 문재인이 1등으로 나오는 조사도 있는데, 근데 뭐, 안희정, 이재명 이쪽으로 또 분산되어 있는 야권표를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야권, 이 더 높다 지지율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좀 우려되는 거는 대선은 그럭저럭 가겠는데 지방선거랑 총선에서 지금 범새누리당이 분열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쟁투가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전선이 그쪽으로 그어지면서 다 그쪽으로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구미에서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명박 정권 때인데 친이계 후보가 낙하산으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현역 의원이었던 김태환이라고 주먹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태환이 그 골프장에서 골프장 직원에게 오징어 채로 때린 그 예전에 김윤환이라고 아십니까? 김윤환 동생. 그래서 그 양반이 공천에 떨어지면서 친박 무소속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둘 간의 싸움이 격화가 되니까 둘이 합쳐서 90%가 나온 거예요. 그래요? 원래 구미가 그 정도 안 나옵니다. 많아봐야 80%. 이렇게 싸우면서 막 이렇게 어떤 그 시장을 둘이 이제 양분을 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민주노동당 후보가 당시에 구미에서 고정적으로 10%는 나왔거든요. 민주당이랑 따로 나가도. 근데 둘이 합쳐서 10%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벌어질 수 있어요. 충분히. 경북도지사 선거를 포함해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야권이 더 찌그러질 수도 있는. 지역 정치로 보면.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되죠. 근데 뭐 지금 있나요? 모릅니다. 저놈들은 다시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 이완영이가 경북도지사 되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가능성이 제로는 아닙니다. 그래요? 물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런 극단적인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 박정희 신화가 참 무섭군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냥 경상도에 공장이 막 생기고 우리 아들이 딸이 막 거기 들어가서 돈 벌어오고 그러면은 이건 뭐 자유당은 우리 당이다. 그런 인식이 생길 생기는 수밖에 거죠. 없겠어요. 그리고 관변단체나 풀뿌리 조직들이 보수 쪽이 세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큰데, 근데 저는 사실 오늘 무슨 얘기를 조금 드릴까 생각을 해왔는데요. 방금 또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저쪽에서. 2004년도 3월 둘째 주 금요일을 기억하십니까? 오늘이 2017년 3월 둘째 주 금요일이죠. 2004년 3월 둘째 주 금요일.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가결일인가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이제 국회에서 가결된.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그때 그때도 이렇게 인터넷 방송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군 복무 중이었는데 순찰지구대라고 치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도 또 국민이고 또 현장에 이제 주민들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걸 들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탄핵 직전까지 아무도 그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탄핵이? 순찰지구대장님은 뭐 하겠어? 이러고 있고. 대통령 탄핵을? 그리고 그날 제가 마침 그날 비번이어서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깎으러 미용실에 갔더니 미용실 아줌마들 노무현 대통령을 막 씹고 있는 거예요. 곧 자기들한테 무슨 일이 닥쳐올 줄 모르고. 그래요? 그리고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더니 식당 아줌마가 그 국회 풍경을 보면서 지금 뭐야? 뭐 하는 거야? 당시에 그 열린우리당 의원 한 30명밖에 안 됐는데 40명 됐나? 그냥 뭐 다른 당 의원들이 이제 탄핵을 가결시키려고 하니까 결사조지를 했었죠. 뭐 끌려 나오고 막 울고 막 땅을 치고 막 그랬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몇 시간 뒤에 엄청난 이제 경량 속으로 전국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한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때 이제 좀 안 풀렸던 생각이 이제 한나라당이 왜 탄핵을 했을까? 저렇게 역풍에 당할 것이 전혀 예측이 안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당시엔 들었어요. 예측했어요?
역풍은 어렴풋이 예측은 되는데 네. 근데 탄핵 지지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거기에 속은 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그 당시에 그 ARS 여론조사를 많이 돌렸대요. 탄핵 직전에. 근데 예. 해봤더니 찬성 반대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 조선일보에서도 그런 조사 예. 결과가 나왔거든요. 중앙일보도 그랬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또 여론조사에 정치권이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그때였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근데 한나라당은 왜 탄핵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답을 찾았어요. 예. 작년 총선 결과를 보고 이 새누리당이죠, 한 120 몇 석 나오고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노무현 탄핵을 안 했어도 새누리당이 저 정도로 나왔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그 당시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새누리당보다 훨씬 높았고요. 예. 그 사람들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분당을 했기 때문에 예. 표를 갈라먹어서 수도권에서도 한나라당이 반사이득을 볼 거다. 예.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그랬나요? 아니었죠. 네. 민주당이 오히려 수도권에서 낙승을 했었고 그 당시에도 오히려 3당 체제에서 열린우리당이 잘 활용해서 한나라당 표까지도 끌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예. 그거를 미리 우려한 한나라당이 예. 나중을 내다보고 일단 쳐버리자. 예. 쳐서 기 한번 죽이고 가자. 예. 그러니까 탄핵을 하든 말든 120석 정도 나왔을 것이다. 예. 그거를 제가 작년 총선 때 그런 거였구나. 십몇 년 전의 일을에 대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그 당시에 이제 찾을 수 있었는데 예. 실제로 열린우리당 지지가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예. 제가 순찰지구대 근무하다 보면 술 취해가지고 이제 화풀이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예. 한나라당 욕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2004년 1월경부터 예. 차떼기 사건 직후로 해가지고 사실 저도 그때 돌이켜 보면은 총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열린우리당 안에 있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네. 그러니까 탄핵을 한다. 그 이전에도 열린우리당은 뭔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의 선거는 그냥 연전연패였어요. 네. 모든 재보선에선 다 졌어. 맞습니다. 지방선거 완패했고요. 그런 일이 다음 민주정부가 된다면은 네. 5월에 있을 대선 때 정권 교체가 있어서 민주 세력이 집권을 할 경우 그런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준비를 해왔어요. 예. 이제 총선 직후의 결과가 열린우리당이 과반으로 제1당에 나왔고, 그다음 민주노동당이 이제 신생 진보정당으로서 10석으로 원내 입성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로서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최선의 선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이렇게 가면은 한나라당은 조금씩 줄어서 찌그러들 테고, 그럼 열린우리당이 이제 중도 보수나 약간 진보까지 이제 포괄하는 거고 이제 명확한 진보 정당으로서의 민주노동당 이렇게 해서 천하 3분지계가 될 거다. 이런 희망적인 관측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160대 한 뭐 120 이랬었으니까요. 당시에는 진짜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은 이제 낡은 역사와 함께 사라지는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도 적지 않았었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오늘은 사실은 뭐 복잡한 생각 없이 마음껏 즐겨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즐기기 전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왜 그러면 실패해서 한나라당이 다시 부상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다시 나타났느냐 이 점은 우리가 이제 성찰을 해야 될 또 시간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등한시한 측면들이 있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 뭐 사립학교법 개정, 또 뭐 언론 관련한 거하고 친일청산 4대 개혁 입법이라고 해서 근데 제대로 다 밀어붙이지도 못했거니와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비정규직도 확대되고 있고 영세 자영업자들도 고통받고 있는데 등록금도 폭등하고 그렇죠. 등록금 폭등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답을 내놓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이제 환멸이 커져갔던 거고 이거는 열린우리당 책임도 컸지만 민주노동당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이야말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라고 국민들이 조금의 국회의원을 준 건데 갑자기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라든가 옛날에 잘하던 것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가보안법은 폐지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개정까지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폐지에 빨리 합의가 안 될 것 같으면 개정이라도 빨리 했었어야 됩니다. 제가 급진적인 정당에 몸담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성과를 보는 게 중요했던 거고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개정이라는 게 그 독소조항
찬양고무죄에 대한 삭제를 얘기하는데 찬양고무죄 부분이 국가보안법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제일 크거든요. 잡혀가는 사람들이. 그거라도 없애야 되는데 그것도 없애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국가보안법 조항을 하나도 못 건드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유엔이 없애버리라고 한 그런 그렇죠. 국가보안법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야 된다고. 그건 맞아요. 정확한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개정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민생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다 뒷전에 밀려나 버리는. 그러면서 그 해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또 하나 더 있었죠. 행정수도에 대해서 관습헌법 위반이다 했던. 그게 2004년도 안에 큰 판결이 다 있었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민주개혁 내지는 진보 세력의 몰락이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밟았던 전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저는 정권 교체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될 텐데 정권 교체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2004년 탄핵과 그 이후에 있었던 역풍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또 다른 반동 이거를 다시 돌아보는 잠깐 돌아보시고 오늘 술 한잔 하시기 전까지 돌아보시고 술 한잔 하시거나 저녁 드시거나 하실 때는 이제 별 생각 없이 아니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당에서는 중도화 또 일정 정도 보수 세력까지 끌어안는 그런 식으로 좀 급진 노선을 좀 자제하는 이런 태도가 온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때 이 착시 현상이 있었는데 실용주의라는 것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명박이 띄운 게 아니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띄운 거예요. 근데 이 실용주의가 뭘 뜻하는 거냐면 개혁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어떤 도덕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에 대한 개혁을 같이 해 나가서 그걸로 국민의 지지를 확대하는 그런 실용주의가 아니라 그냥 개혁을 후퇴시켜서 중도 보수 세력의 눈치를 보는 그런 실용주의였다는 거죠. 근데 그 실용주의라는 칼을 들고 싸우다가 어설프게 떨어뜨리고 나서 그 칼을 주워서 대차게 휘둘러댄 게 이명박이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사회경제적 이슈라든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더 과감한 진보적인 국가보안법 개정 폐지 정도가 진보입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정령 중도층이나 보수층이나 무당파층을 설득하고 싶다면 뭐 검찰개혁이나 방송개혁이나 이런 개혁 과제를 후퇴시키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서 더 과감하게 나가면 됩니다. 지금 국민들 대다수는 재정을 증세를 하든가 해서 확대를 해서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뭐 무상급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흐름들을 보면 복지나 경제민주화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파고 들어가서 지지를 확대해야 되는 거지 자신들이 하려고 했던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은 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교훈을 2004년부터 2007년, 8년까지 일어났던 이명박의 급부상 과정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가 지금 요구하는 모든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갖춘 그런 진정한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김수민 씨 수고하셨어. 이거는 못 받아치겠네요. 받아칠 가치가 없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앞으로 주목해 주십시오. 자, 오늘도 구미에서 이 현장으로 찾아주신 우리 김수민 시사평론가 큰 박수로 여러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야, 5인 요한이가 극장에서 개봉을 한다고? B급을 갖는 자, 누림을 평정할지니 화화공자라고 부르. 미친놈, 화화공자! 보자 하니까 내 X으로 보이나? 이상한 놈, 점령 혈객! 웃는 놈, 소소할배! 그말 즉시공. 숨 넘어가는 B드립 혈투가 시작된다. 시저대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객자를 무슨 꿀 발라놨냐? 별 거지 같은 게 다 모여서 잔치라고 한다. 5인용의 극장판 B드립 코믹 액션. 웃지마 이 만담 강호 3월 22일 대개봉. 근데 진짜 개봉하는 거야? 내가 이 플래시지를 먹고 만든 게 여기 있어요. 오인용!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우사인 볼트, 그 힘의 원천이 뭔지 아시나요? 정도 원마? 그렇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풍부해서 여성의 노화 예방은 물론 피로와 음주 속쓰림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성장기 어린이 발육과 뇌 발달도, 이게 천연 도핑이었군요. 한강 일대에서 농장직인 농민 이정도가 직접 재배했습니다. 이정도가 만든 정도 원마. 네이버 검색창에 정도 원마로 검색해 주시고요. 전화 080-777-6776 080-777-6776. 극한의 바다 러시아 베링해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잡자마자 내장과 뚜껑을 제거하고 급속 냉동시켜 북극의 신선함이 살아있는데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죠. 일본 바이어들이 찾고 또 찾는 이름하여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다리와 어깨 살만으로 구성돼 있어 가성비가 은하계 최고이며 각종 모임이나 선물용으로 깜짝 준비하시면 바로 스타됩니다.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오시면 수많은 후기가 그 품질을 증명합니다.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우리 이야기 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정말 이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모든 그 어떤 그런 논리적 막힘이 풀립니다. 예. 뭐 그 자체로 역사이자 그 자체로 민주주의인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아들이신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아, 우리 위원장님 오늘 그 박근혜 씨 파면 예. 어디서 소식 접하셨습니까? 아, 제가 헌재 앞에 갔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오. 그래서 현장에서 예. 예, 거기 모이신 분들하고 같이 예. 이제 축하했습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근데 철새 정치인 김용민 PD께서 네. 이 타이밍을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예. 권력을 쫓아서 여당을 가셨는데 이제는 자유당이 여당이 아니잖아요. 아, 위원장님 뭘 모르시는데 저는 이제 엑스맨입니다. 어떻게든 그 당에 몸담으면 그 당이 망합니다. 예. 지난번에 민주통합당도 저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런가요? 예, 예. 예. 그것도 그렇고 저는 지금
자유당에서 탄핵당한 상황입니다. 탄핵 심판을 곧 제기할 예정입니다. 제명 취소 처분, 예, 곧 소송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박사모 대신 김사모가 거기 가서 데모합니까? 용사모입니다. 용사모. 예. 용사모입니다. 예. 하여간 여러분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왜냐? 저를 제명시킨 당, 그 당이 이제 여당 꼬리표를 뗐기 때문입니다. 큰 박수! 큰 박수! 큰 박수! 위원장님, 저 8대0 예상하셨었죠? 그랬는데, 네. 자꾸 이렇게 괴소문이 들려가지고, 뭐 국정원 사찰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뭐 두세 명이 수상하다느니 이런 소문이 들려서, 예. 혹시라도 사실이면 어떡하나, 좀 걱정을 했죠. 여러분, 저 혹시 이 프로그램 이름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라고, 교회 진행자,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혹시 위원장님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예, 상대해봤는데, 예. 요즘 감이 좀 떨어지신 것 같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네. 그 양반이 어제 잠을 못 잤어요. 기각 판결 날까봐. 그래서, 왜 그러냐, 도대체. 왜 안목이 이렇게 얕으냐?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런 설들은 전혀 근거가 없었던 겁니까? 근거 있어 보이는 소식통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제 혹시나 하는 염려를 했던 거죠. 근데 보니까 역시 상식대로 결국 헌법재판관들도 뭐 자기한테 생기는 것도 없는데 역사에 두고두고 오명을 남기고 국제적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이런 것을 원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또 대대로 그 후배들이 또 공부할 때, 그렇죠. 최악의 판결로 이제 하나의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로스쿨 이 교과서에 나오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역시 우리가 너무나 행복한 거는 상식이 이기는 세상이었구나.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참 안도의 또 한숨을 또 쉬게 됐습니다만은, 위원장님 이제 이제 박근혜 씨는 탄핵이 됐고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곧 나오겠죠? 글쎄요, 안 나오고 버티신다면 그게 불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분들 주장대로 하면 거기가 보안시설인데 무자격의 민간인이 보안시설을 무단 점거하고 있으면 불법이 되니까 뭐 강제 퇴거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는 신속하게 이동하시겠죠. 네. 안 나가는 게 너무 이상해지고, 사실은 이제 그런 염려 자체가 막 박사모가 그냥 온갖 테러 위협하고 이런 광장에서 발광을 할 때나 사실은 이게 유효했던 걱정이었지, 지금 이 국면에서는 이제 뭐 더 이상 박근혜가 안 나올 거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제 뭐 데모대도 예전처럼 국정원이나 재벌이라든가 전주들이 이제 제공한 전주들이 군자금이 이제 떨어져 가지 않을까. 그런 이제 판단이 서게 됐습니다. 또 여당 의원들이라든가 사이비 지식인들이 가서 그분들한테 탄핵 기각이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그렇죠. 거짓 선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 헛된 희망을 갖도록 상식 밖의 주장을 하는 바람에 뭐 충격을 받으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생각해보니까 자유당 의원들이 그렇게 선동, 그리고 헛된 주장으로 선동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인 양, 근데 자유당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분파가 그 안에서도 또 나뉘어가지고 갈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자유당원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한테 정보를 잘 안 줘가지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지 사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태가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해도 석고대죄를 할 것처럼 죽을 죄를 진 사람들처럼 하더니 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뭐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뭐 청산할 것 없다, 뭐
탄핵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저께만 해도 우리 김진태 동지가 탄핵 각하를 당론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사람들 웃기는 것이 예. 하루 이틀 앞두고 그런 예. 거 탄원서 내봐야 이미 결정된 다음인데 그거는 정치적인 쇼지 예. 그게 과연 박근혜 씨를 살리기 위한 것이냐 믿기 어렵다는 거죠. 예. 저는 사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전망하느냐? 김진태를 비롯한 뭐 최경환 이런 우리 동지들이 이제 얼굴색을 확 바꿀 것이다. 박근혜는 간 사람이고 나는 또 나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영업 계속해야지 같이 순장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전혀 다른 논리와 전혀 다른 색깔로 나오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정권이 바뀌고 몇 달 지나면 그 사람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할지 지금으로서는 우리 상식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죠. 예, 그래요. 우리 김진태의 앞으로의 변신을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새끼는 말하지 마요. 그 새끼라고 하셨어요? 개새끼라고 하셨어요? 개새끼라고 하셨어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너무 품격 없이 하셔. 개새끼가 뭡니까, 개새끼가. 아이고, 참. 김진태도 사람인데. 예.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품격 있는 자리에 보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좀,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 현재 그 당 지지율은 뭐 사상 최대고요. 예. 집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로 우리가 또 지금 헤아리고 있는데 5월 초에 이제 대선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예. 언제 대선이 있을 거라고 당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뭐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네. 이 잠정 스케줄을 냈더라고요. 뭐 5월 9일 정도로. 그러니까 벌써 박근혜 정권 밑에 있는 조직이지만 괘씸죄 소리들을 걱정 안 하고 이미 탄핵 발표 전에 스케줄을 다 짜놓은 것이 아닌지 그렇게 보입니다. 5월 9일 화요일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5월 9일 이제 화요일 이제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유력 주자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친박 언론들, 박근혜를 오늘까지 끌어올렸던 사람들, 그리고 촛불을 폄하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유당 선거 승리에 적극적인 도움이었던 이런 언론들이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맹폭을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또 판단되시죠? 뭐 이미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조선, 동아 뭐 이런 매체들이 뭐 처음에는 이제 이미 끝장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를 해버렸지만 그렇죠. 고려장을 지냈지만 고려장을 지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이 소위 보수 세력, 실제로는 가짜 보수지만 그 사람들의 그 기득권을 포기하려고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끝까지 가망이 없어 보여도 끝까지 뭔가 수를 내려고 하겠죠. 그렇죠.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유력한 주자가 이제 문재인 전 대표고요. 또 안희정 지사가 요즘 하향세긴 합니다만은 또 상당한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고 또 이재명 시장까지 아주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뭐 중도에서 조금 우클릭한 안희정 지사, 중도와 이게 뭐 진보를 좀 한데 아우를 수 있는 문재인 후보도 있고, 그리고 이재명 시장은 뭐 확실한 진보 색채를 뚜렷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을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어제도 인터뷰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이제 언론이 좀 제대로 보도를 해야 된다. 오늘 같은 날도 사실은 이제 탄핵 이야기로 덮어야 되는데 김종인의 파괴력 이러면서 막 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정두원 전 의원이 이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분이 별 영향력도 없고 지지도도 낮은데 뭐 대단한 분처럼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팩트 폭력을 휘두르니까 그렇죠. 이 진행자가 오히려 당황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뻔히 알면서도 예. 뭐 손학규, 김종인 이런 분들을 예. 실제 영향력이나 정치적인 힘보다 훨씬 과장해서 네. 보도를 해주면서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또 기사거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본인들도 이 좀 착각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내 힘이 그 정도구나. 아, 요즘에 내 그 영향력이 크구나. 김종인 전 대표가 그 여권 인사 유승민 의원 만나가지고 악수하는 표정 봤는데 그래 이거 이 맛이라고 봐요. 그 표정이었어요. 예. 그동안 얼마나 그거에 굶주려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사실 신문에 기사 난다고 그래서 예. 영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예. 옛날처럼 정계의 보스급들이 만나서 밀실에서 뭐 합의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그런 정치는 이미 끝났는데 네. 그분들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파괴력 없다. 글쎄 조금 하시다가 근데 그분이 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통합 예. 또 대통합을 위해서 뭐 빅텐트 뭐 네.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예. 또 대의를 이룰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네. 뭐 저는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예. 김종인 전 의원을 얘기했을 때 예. 통합, 화합, 희생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없네 여기 오신 분들은. 아이고. 왜 이렇게 야박해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고 봐요.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떻게 가장 유력하죠? 뭐 현재로서는 뭐 그렇죠. 당내 경선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란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예. 뭐 절대로 안 바뀐다.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죠. 근데 예. 현재 돌아가는 상황만 놓고 보면 2위, 3위 하는 후보들이 예. 따라잡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아, 예, 왜냐하면 예.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예. 상당히 긴 시간을 두고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예. 당 내에서든 본선이든 예. 검증을 확실하게 하고 후보들이 충분히 준비를 한 다음에 나서고 뭐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는데 예. 뭐 현실이 예.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법적으로 60일 내에 해야 되니까 예.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언제가 이제 경선이 있게 되는 거죠? 곧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 이달 말에 끝날 수도 있고. 그래야 예를 들어서 뭐 충남지사인 안희정 후보나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이 4월 초에는 그만둬야 하니까요. 뭐 이대로 간다면 뭐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자,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국면인데, 일단 누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지금 완전 난장판 아닙니까, 나라가. 마치 IMF로 나라가 통째로 그야말로 부도 상황에 처한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가를 이제 이어받아서 운영했듯이, 이거는 도대체 경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국기 자체가 땅에 떨어진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과연 잘 수습해서 바르고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 희망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언론들이 문재인 전 대표라든지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표면을 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이 민주당이 한 20년 집권하기 힘든 정당이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민주당이 한 20년 정도 집권할 수 있는 수권 능력을 가진 정당이라면 MB의 당선이 목전이었던 때 MB한테 줄 섰던 기성 언론들의 모습처럼 모략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조갑재 씨 같은 분은 예. 아주 확신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이야 뭐 안 바뀌겠지만 예.
이 좀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네. 사람들이라면 예. 상대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예. 또 태도가 바뀌죠. 그렇죠. 저도 과거에 저희 아버지께서 예. 청와대 계실 때 네. 우리 편이라고 하면서 네. 굉장히 비굴하게 예. 이런 태도를 보였던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네. 나중에 또 이명박 정권에서 잘 보여가지고 예.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고요. 예. 네. 아. 그런 걸 보면은 예. 그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의 그 변신 예. 능력 예.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그래서 기회주의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대세가 이쪽이구나. 아, 그렇죠. 예. 예. 아니, 근데 이제 결국 그 기회주의자들의 그 행태를 보면은, 아, 이번에 이 당이 확실히 집권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판명되는 건데, 예. 지금까지 그자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은, 그와는 좀 무관해 보였단 말이죠. 계속 여전히 이제 민주당의 그 집권은 안 된다, 이러면서 회방을 놓고, 딴죽을 걸고, 뭐, 물론 민주당이 줄 서야 된다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민주당이 그만큼 수권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겁니다. 수권 능력도 중요하지만 김용민 PD께서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집권했을 때 예.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철퇴를 가할 수 있다 하는 예.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느껴야 그렇죠. 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아, 제가 좀 수준 낮게 여쭤봤는데, 아, 이거 바로 이렇게 예. 업그레이드를 그러니까 해서 말씀해 주시네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제가 아는 중국 분이 하신 말씀인데 예, 한국에 예. 대해서 잘 아시는. 아, 예. 그 예전에 예. 이제 최순실 사태가 나기 전에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당이 집권해도 예. 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게 의심이 된다 이러시면서 예. 그 당시 새누리당은 예. 승량이다. 승량이. 야수다. 예. 근데 야당은 보면 순한 양 같다. 예. 양이 승량이를 어떻게 이기느냐.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좀 듣고 좀 깨달아야 할 점이 많습니다. 예.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때로는 좀 염치 없는 것도 좀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게 사드 문제입니다. 사드 문제는 어떻게? 제가 이제 중국 측의 정보를 계속 들어보면 예. 그 사람들은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 양보할 생각이 없다 하면 우리가 사드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대충 타협하고 물러설 생각이 없고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한국에 배치되는 그것 하나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게 일종의 도미노처럼 네. 한국에 그것이 들어오는 것을 용인하면 네. 미국이 주변국을 다 활용해가지고 예. 자기들을 포위하려고 생각한다. 음.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국제 정세가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에 예. 공연히 걱정한다. 예. 이런 패러노이드다. 이런 얘기 하긴 좀 어렵고요. 예. 또 하나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예. 잘하면 장기 집권을 할 수도 있는 오. 그런 뭐 언론에도 보도가 났습니다만은 예.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것 때문에 그렇게 힘없이 밀리느냐 하고 국내에서 반대파들에게 정치적인 공격을 당하게 되면 그건 곤란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인 입장을 봐도 그쪽에서 물러나기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문제가 더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국은 틀림없이 한국 정세를 볼 것이고 어차피 박근혜는 그냥 굿바이고 다음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나온다고 했을 경우 우리가 민주당하고 대화하지. 그러면 민주당 대통령 당선자한테 세게 압박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물론 지금 이 중국 측에서 예. 정권이 바뀌면 좀 대화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지금의 정부는 예. 마치 중국의 이 제재라든가 예. 이런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눈에 안 보인다는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엊그제도 유일호 장관이 예. 부총리가 중국의 보복이 있는지 확실치 않다. 예. 좀 더 주시해 봐야겠다. 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아마 이 중국 깡패들이 건너와가지고 연락에 패고 난 다음에 이제
아 이게 보복이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온 국민이 다 아는데 마치 이거는 교통경찰이 예. 교통사고로 쓰러져서 피 흘리는 사람을 보면서도 예. 이게 사고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다. 예. 좀 더 검토해 봐야겠다. 예. 이 정확한 것을 파악한 후에 앰뷸런스 부르겠다. 이런 소리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아 적절한 비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 국민들도 이분이 우롱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측에서는 예. 새 정부가 들어오면 최소한 이보다는 낫겠지 하는 그게 있고 예.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도 초기에는 약간 허니문 기간을 가지면서 예. 너무 미국 일변도로만 하지 말고 예. 한미 동맹은 인정하지만 우리하고도 좀 잘 지내자 하는 예. 그런 신호를 항상 보내왔어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지만 예. 문제는 현재 이제 내각에 있는 사람들과 예. 미국 측에서 예. 그 사이의 상황을 또 악화시켜 놓으면은 새 정부가 들어와서 예. 주도적으로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해도 예. 뭘 해볼 여지를 안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든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못하도록 예.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 걱정은 뭐냐면은 그래서 다음 정부를 어차피 자기들이 못할 것 같으면 엿먹어봐라 해가지고 계속 미국하고 사고를 치지 않겠는가. 예, 그것도 있고 예.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려는 것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아직 입증된 건 아니지만 예. 그때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예. 이 뭔가 사익 추구 그 가능성까지도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탄핵 국면을 지나서 대선 국면 지나서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 다음도 참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실 당시에 국난의 상황 못지않은 그런 나라의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듭니다. 그러니까 꼭 저희는 집권할 때 예. 이 난장판이 돼야 예, 저쪽 기득권 세력에서 예. 이 완전히 이들 다 그냥 망쳐놓고 예. 폐허로 만들어 놓은데 꼭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예, 예. 이건 참 어려울 때나 이렇게 택함받는 그런 진보가 아니라 늘 희망과 안정성을 주는 우리 진보가 되도록 애를 써야 될 것이고요.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더 많이 또 깊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김홍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피터팬 조음막 구하기로 직구해. 피터팬 조음막 구하기로 직구해. 중개 수수료 없이 직구할 땐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도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막 출마 의지가 막 샘솟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 참 최악의 조건마다 이렇게 모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은 아주 뭐 특별하죠? 네. 예. 지난주에 탄핵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가 각자에게 축하하고 격려해 주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예.
어떻습니까 오늘? 너무너무 감격적이었고요. 예. 발표가 되는 순간에 예. 저는 이상하게 이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런지 눈물이 확 터져버려서 예. 저희 정혜림 아나운서가 그걸 보고 지금 페북에서 저를 놀리고 있던데요. 아주 오랜만에 왈칵하고 울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이고 그러시구나. 얼마나 우리가 갈망했던 이런 결과였습니까? 네. 예. 그러면 회사에서 네, 되게 흥미로웠었던 게 저희 민중의 소리가 안국동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출근할 때 그 탄기국 집회를 뚫고 제가 올라갔는데 이제 발표가 나고 후배들 일하는 거 지켜보고 조금 돕고 있는데 갑자기 와 소리가 나길래 창문에서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예. 차벽이 뚫린 겁니다. 오. 분노한 탄기국 분들이 네. 차벽을 뚫고 헌재 쪽으로 밀고 들어가는데 이제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2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구,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아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11층에서 이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 뭐라고 그러나요? 제가 게임을 잘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 모바일 게임의 전투 장면처럼 이렇게 예. 주르륵 깃발로 막 때리고 이렇게 몰고 가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예, 굉장히 예. 과격하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민중의 소리 구성원들이 다 한 데모 하는 친구들인데. 그렇죠. 네. 어디에서 저렇게 파이프로 경찰을 내리칠 때 절대로 지켜만 보고 있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제3자의 입장이 돼서 네. 난생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과격한 시위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예. 도대체 저게 왜 뚫렸느냐. 차벽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뚫리기가 만만찮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 물어봤더니 이제 되게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여러 후배들이 선배 저기요. 저거를 저 탄기국 어르신들이 차를 밀어서 사이드로 밀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예. 아니 우리도 데모께나 지금까지 하고 살았는데 네. 민주노총이나 이럴 때 과거 데모할 때 보면 차벽이 있으면 저희는 당겼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당겼을까? 밀었어야 됐는데 저 밀면 열리는 거였다 저거는. 우리가 정말 반성하자 이러면서 네. 우리가 연륜에서 일단 밀렸습니다. 굉장히 어른들의 집회, 초보자분들이신데도 예. 당기지 말고 밀었어야 된다는 간단한 진리를 저희들한테 오늘 보여주셨어요. 역시 네. 연륜이 네. 이 말해주는 지혜였습니다. 이제 큰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이야기를 오늘 뭐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완배 기자님께 그 지혜를 듣고자 이렇게 시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광장에 모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안국동의 현인 이완배 기자. 오늘 어떤 화두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이건 이제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례 외에 딱히 딱 맞는 사례가 생각이 안 나서 한번 들으셨던 이야기라도 한번 더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과거에 그 네이버라는 회사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번에 탄핵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우리 민중들과 시민들에게 희망이라는 유전자를 가슴속에 새겨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지배자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시민들이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민들을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죠. 어떨 때 보면은 지독하다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요.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염호석 동지 열사 시신 탈취 사건이나요. 사람 머리에 물대포를 직사해서 숨지게 해놓고 유족들이 영안실에 계신데 시체에 칼을 대겠다고 구검영장을 들고 뻔뻔스럽게 영안실로 기어들어옵니다. 진짜. 이런 걸 보면 기가 막히죠.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언제나. 네. 인륜을 저버리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이 절망을 계속해서 강요하는 거죠. 근데 제가 네이버 다닐 때 제가 맡았던 금융서비스팀에서 결혼이 한 명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 뽑아야 되는데 인사팀에 안을 올렸더니 뽑으라고 해서 누구를 뽑을까 하고 팀원들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네이버에는 네이버라는 본사가 있고 NS 서비스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포털에 댓글 달고 하면은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회사에서 근무를 하세요. 월급도 되게 낮고요. 복지 수준도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본사의 대우를 해주고 싶지 않아서 전부 다 자회사로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저희 부동산 서비스를 담당했던 자회사 직원이 되게 일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동산 팀원이 팀장님 그분 뽑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너무 잘됐다. 맞네. 그 친구 뽑으면 되겠다. 나보다 일 더 잘하는데 뽑으면은 뭐 서비스 설명해 줄 것도 없고 뽑자고 했더니 인사팀에 간을 올렸더니 바로 안 된다고 빠꾸 메일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뭐야 도대체 이유도 설명이 안 돼 있고 하고 제가 항의 메일을 쓰는데 과장 한 명이 와서 말리더라고요. 네, 써봐야 소용없다고 팀장님. 그래서 왜 그러는 건데 물어봤더니 네이버라는 회사에는 원칙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자회사에서는 본사로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원칙은 왜 생기는 건데 하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 명이라도 자회사에서 본사로 넘어오면은요 자회사 직원들이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단 한 명만 넘어와도 우리도 본사로 넘어갈 수 있어라는 희망을 노동자들이 갖게 되고요. 혹시 이러면 안 됩니까? 네. 자회사 다니다 사표 내고 네. 자연인이 됩니다. 네. 네이버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됐을 겁니다. 자회사 출신은 아예 그냥 네, 네. 이게 딱 낙인이 박힌 아마 제 기억이에요. 네. 네이버가 그렇게 나쁜 회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자본은요. 제일 두려운 건 희망을 갖는 거예요. 사람이 희망을 가지면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를 자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은 그 자각을 하게 되면 싸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장 두려워하니까 희망을 못 갖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희망은요. 자회사에서 본사로 한 50명이 넘어왔을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100명 정도가 넘어왔을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한 명만 넘어오면 됩니다. 한 명만. 네. 네이버가 절대로 한 명도 못 뽑겠다는 원칙을 고수했던 이유는 뭐냐면 딱 한 명만 넘어와도 사람들은 희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유전자는 되게 특이해서 절망은 한 5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벽에 부딪혀야 절망이라는 게 각인되지만 희망은 딱 한 번만 이기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위대한 겁니다. 저는 이번 촛불혁명이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군부가 또라이 짓을 한다고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를 점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시민분들께서는 아휴 헬조선이 그렇지 뭐 안 되겠다 역시 우리나라는 물러서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이겨봤거든요. 한 번 이겨봤거든요. 한 번이라도 이겨본 사람은요 절대로 다시 백도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탄핵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기쁜 날이니까 제가 좀 뜬금없는 이야기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상관없습니다. 네. 욕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가요? 네.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실 것 같은 주제입니다. 첫사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첫사랑이 아니고요. 첫사랑이 누군지는 다 기억나시죠? 네. 첫사랑이 왜 기억나는 줄 아세요, 혹시? 이거는 경제학에서는 자의가르닉 효과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원래 그러니까 미완성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이제 경제학에서 마케팅을 공부를 하면서 배웠습니다만 사실은 원래는 심리학 용어라고 해요. 심리학에서 발달을 했다는 겁니다. 자이가르닉이라는 러시아의 한 심리학자, 사실은 대학생이었었는데 식당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종업원이 주문을 되게 복잡하게 했는데 너무 잘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도 주문을 아무리 복잡하게 해도 다 외우는 거예요, 이 종업원이. 그래서 나갈 때 물어봤다는 거죠. 내가 아까 주문한 거 어떻게 그렇게 잘 외우냐고.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시냐고. 아니 내가 아까 그렇게 복잡하게 주문한 거 다 기억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죄송합니다만 뭐 주문하셨죠?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주문을 했을 때는 다 암기를 하던 사람이 주문한 음식이 다 나오고 나니까 이 사람은 까먹을까? 도대체 인간의 심리에서는 어떤 게 작용을 할까 하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수십 명을 불러놓고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똑같은 과제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한 그룹은 그냥 그 과제를 무사히 마치도록 놔둡니다. 두 번째 그룹은 그 과제를 하는데 계속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하다가 중간쯤에 다른 과제를 내줍니다. 앞에 과제를 못 끝내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그룹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과제를 아무 방해 없이 깔끔하게 끝냈던 그룹은 굉장히 많은 비율로 자기가 뭘 했는지를 까먹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못한 그룹이요. 방해를 받아서 그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그룹이요. 대부분 그 과제를 기억합니다. 이 격차가 2배가 납니다. 2배가. 그래서 자이가르닉은 이걸 미완성 효과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사람은 언제 무엇을 더 잘 기억하느냐? 끝내지 못한 일을 더 잘 기억한다는 겁니다. 끝내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그게 가슴에 남아서 훨씬 더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에서도 그런 걸 많이 사용을 하죠. 왜 드라마가 한 스토리가 딱 끝난 다음에 한 회가 안 끝나죠. 스토리 중간쯤에 굉장히 궁금할 때 끝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안 끝났기 때문에 더 기억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마케팅에서도 그런 기법을 되게 많이 사용하죠. 첫사랑이 많이 기억에 남는 이유가 그겁니다. 못 끝났잖아요, 그 사람은요. 안 끝난 사랑이기 때문에 기억이 되게 많이 남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탄핵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저도 오늘 스스로에게 상을 주면서 먹고 싶었던 고등어회를 먹으면서 저를 칭찬해 줄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내일 모레까지 기뻐하고요. 제가 저희 시민분들과 청취자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세월호에 수장됐던 우리 동생들을 잊을 수 있을까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돌아가신 79분의 노동자 동지들을 우리는 언제쯤 잊을 수 있겠습니까? 유성기업의 한강호 동지와 삼성반도체 염호석 동지의 이름을 우리는 언제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잊습니다. 왜 못 잊을 것 같습니까? 안 끝났기 때문입니다. 끝나면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끝난 일은, 완성되지 않은 일은 잊지 못합니다. 3일 정도는 제가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잊지 못할 일들이 우리에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완수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치권에도 요구합니다. 이제는 화합하고 용서하자고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아직 잊지 못하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완수되지 않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이 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완수한 다음에 프랑스 시민들이 모자에 자유, 평등, 연대를 상징하는 삼색이 새겨진 모자를 서로 쓰고 서로가 동지임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때 프랑스 혁명에서는 서로를 시또양, 시민동지라고 부르면서 이 삼색 모자를 쓴 사람들을 동지로 여기고 그 자유평등 연대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 유럽으로 진군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19차에 걸쳐서 이 광장을 지켜왔고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촛불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머리에 삼색 모자를 쓰진 않았지만 대신 손에 촛불을 들었고 가슴에는 세월호 리본을 달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서로 시민 동지임을 알아보고 지금까지 지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동지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완수하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할 때까지 영원히 우리가 동지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서로 연대하는 동지로서 사회의 약자들이 더 많은 해방을 얻을 때까지 다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서로 동지로서 연대의 손을 굳건히 잡고 계속해서 같이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싸워나간 다음에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든 이후에 우리 자녀들한테 나중에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17년 3월 10일에 광장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동지들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오랫동안 같이 동지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완배 기자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스스로
이제 객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거 한번 좀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님에게는 분명히 어떤 실패, 좌절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승리의 기억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다채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패와 좌절의 기억 뭐가 떠오르십니까? 너무너무 큰 실패여서요. 저한테는 평생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지만 1991년 5월의 기억 그때 강경대 군이 돌아가시고 너무나 많은 제 동기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악반들이고요. 그런데 결국은 정원식이 밀가루 한번 맞으면서 김지아가 신문에 지랄을 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더 많이 얻는 데 실패하고 그 전국을 보대련으로 불렸던 민자당에게 전국 주도권을 넘겨줬었죠. 그때는 정말 이 마음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뭐가 안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가슴이 주저앉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날을 맞이하니까 더 감격적인 것 같습니다. 92년 대선은 또 YS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가니까 이상하게 전투력이 약화돼서 YS가 되더라도 살짝 오늘 저녁이 뭐가 나올까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후쟁력이 현재 약화된 상태에서 YS를 맞아서 실제로 그 병영 국가로 만들려는 이유도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박정희가 그랬고 박근혜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맞습니다. 좌절을 거의 체질화, 내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하셨지만은 지금 언론들이 촛불의 승리를 승복 프레임으로 덮으려는 그런 의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촛불이 만들어낸 또 촛불이 동력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추상 같은 심판을 내려서 탄핵이 완성된 것이냐 이 기성 언론들이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거예요.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선태 교수님 혹시 계십니까? 자, 우리 오늘을 읽는 책에 우리 정선태 교수님 잠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수님 사실 제가 어제 교수님께 문자를 드리기를 오늘 광장에 나오셔야 한다라고 하니까 안 되면 못 나간다. 이렇게 심약하셔서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사흘 밤을 잠을 못 잤습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만감이 교차하시네요. 이제 우리가 혁명 승리의 기억을 자산처럼 갖게 됐습니다. 이 자산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는데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민중들, 시민들의 승리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잠깐 승리했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들한테 물려주곤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촛불혁명의 오늘이야말로 정말 새로운 이제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새롭게 시작해야 할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촛불혁명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주체화해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주체가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셨군요. 그 쉬운 진리를. 그런 건 이완배 기자한테 물어보시죠. 어떻게 주체가 될까요? 이완배 기자님.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니까 이제 사실은 정치인들이 이걸 갖고 이마이 포켓하는 겁니다. 자신이 다 이렇게 이룬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또 이렇게 한편으로 승리하면서 4.19 때 1년 만에 또 권력을 내주고
68혁명도 결국 뭐 두어 달 만에 또 넘겨주고 6.29 때도 그렇게 해서 한 반년 만에 또 친구 노태우한테 갖다 주고 예. 우리의 이런 추억들 슬픈 기억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우리 시민들이 촛불, 무혈, 명예혁명을 1단계 마무리한 지금부터 정말 정치적으로 더욱더 치밀하게 개입하고 관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한국 현대사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온 게 아니고 저 공부해야 되는데 이 주위에서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고 뭐라 그래요. 뭐 원고도 밀린 게 너무 많고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할까 했는데 설레서 못 하겠어요. 이게 문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흥분을 또 가라앉혀야 될 그런. 네, 그래서 오늘은 시가 있는 금요일인데 제가 쓴 시 한 편 읽어드리고 얘기를 이어나갈까요? 제목은 촛불의 명령입니다. 한 줄짜리 시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시입니까 이게? 네. 아마 한국 역사에서 집합적 시민들이 쓴 가장 아름다운 명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촛불의 명령.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훌륭하죠? 예. 시가 있는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시가 있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한배 기자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이 주체가 돼서 정치의 주체가 돼서 어떻게 이 혁명의 불씨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한 말씀만 해주시면은. 제가 그 설 강연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하늘 아래 이 땅 아래 자기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주인입니다. 제가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주인인 겁니다. 어떤 정치인들한테도 간청하거나 부탁하지 마십시오.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저는 이 혁명이 아주 오랫동안 이 세상을 바꿔서 우리나라를 마침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교수님도 우리 시민의 어떤 혁명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는 조언. 네, 이 힘 잃지 마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상가의 말을 빌면은 촛불의 그 하얀 빛과 붉은 빛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촛불의 하얀 빛은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자의 빛이고 아래에 있는 붉은 빛은 지금까지 쌓인 찌꺼기들이라고 합니다. 이걸 태워나가는 역동적인 운동,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스스로 주체가 돼서 끝까지 승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삶을 위한 최대의 예의이자 배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위대한 사상가 정선태 선생의 말씀이었습니다. 교수님, 월요일에는 짠한 멋진 소설 하나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건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오늘로 김용민 PD하고는 이제 그만할까 싶었는데 제가 그동안 못 읽어드린 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름답고 깊이 있고 좀 달달한 책도 여러분들에게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돌아온 오늘의 한마디. 한국인은 인내심이 강합니다. 하지만 참다 터지면 그래도 한 번 더 참아봅니다.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김용민 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김용민 브리핑 오늘 세종로공원에서 특별 공개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스K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고요. 예,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손님입니다. 예, 정청래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이 시대 참 무엇입니까? 참 겸손인. 참 겸손인. 예. 네, 정청래입니다. 예. 참 파면인. 예언인. 네, 제가 사실은 이 방송을 4시에 예약이 돼 있었는데, 우리 김용민 PD한테 못 가겠다 문자했는데 왜 답장을 안 해요? 아, 방송 중인데 어떻게 답장을 합니까? 그래요? 또 반가운 문자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 쭉 그 뉴스를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또 두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아 그랬습니까? 두 분이 지금 헌재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를 하든 아유, 그럼요. 우리 또 소중한 국민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또 마냥 기뻐서 웃고만 있기에는 또 상황이 또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 몰랐네요. 두 분이나 이렇게.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부상자가 더 있어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또 유독한 분도 몇 분. 연로하신 분들이십니까? 사망하신 분은 72세. 아이고 근데 무슨 이렇게 시위를 하다가 뭐 장비가 떨어져서 아이고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이송됐는데 두 분 지금 사망한 것으로. 지금 속보가 계속 뜨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방송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사고를 당하신 분들에게는 또 정중한 또 예의를 또 갖추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사람이 천하이고 우주이거든요. 예. 그분 가족들이라든가 그분들에게는 위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박근혜 현재 입장을 보니까 삼성동 상황 때문에 오늘 청와대 못 나간다. 네. 입장이나 메시지 내놓을 게 없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래서 개인 물품 이런 것은 삼성동 본가로 예. 지금 옮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일찍이 예. 탄핵이 되면 세 가지 중 하나다. 예. 첫째는 서울구치소. 네. 둘째는 해외도피. 예. 셋째는 삼성동 본가, 장기동성. 이렇게 예. 되는데, 삼성동 본가로 옮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고, 예. 형사 불소추권이 없어진, 일반인, 민간인이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수사의 속도를 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디테일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 우병우는 아마 현 검찰의 사냥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미 죽은 권력이고 그리고 특검에 비해서 우리도 못할 게 없다. 검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병우의 구속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니 우병우 라인이잖아요 지금. 검찰. 우병우 라인을 배제한 상태. 첨단 범죄 수사부에서 예. 이걸 맡았기 때문에 우병우는 구속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우병우 구속 수사만으로 검찰이 면피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하나 있을 거고 왜냐하면 전 대통령이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과격한 시위도 있고 예.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한다. 이런 민심이 또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은 민심을 보면서 수사의 속도는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분석이 정확하죠? 지금까지 늘 맞았습니다. 그럼 네. 지금 정청래 말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1분이라도 더 빨리 탄핵 소식을 전하고자 네. 제가 11시 8분에 트위터를 썼습니다. 예. 박근혜는 파면될 것 같다. 그 이유는 이정미 재판관이 현재 선고를 시작하자마자 세 가지를 딱 말하는 걸 보면서 이것은 박근혜 탄핵이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했는데 앞에 세 개가 이거였죠. 지금 특검이 이번 탄핵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이렇게 내걸었던 것들 하나하나 반박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것을 가지고 예측하지는 않았고요. 초반부에 이정미 재판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회 탄핵 의사 결정 과정이 예. 흠결이 없다. 예.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역사 법정이다. 역사 재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하나는 맨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 형사법 위반 사항을 심판하는 곳이 아니라 예. 여기는 헌법에 대해서 위반 여부를 재판하는 곳이다. 이것을 맨 먼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절반쯤은 제가 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역사법정이다. 그리고 국회 탄핵 의사 결정 과정이 흠결이 없다. 이 세 가지를 딱 얘기한 것이 11시 7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세 가지를 딱 생각해보니 이것은 탄핵 인용이다. 그리고 8대 0이다. 그래서 제가 11시 8분에 세계 최초로 제가 트위터로 보도를 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아전인수 아닌가요? 아전인수가 아니라 네.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 10일 11시 08분 제 트위터에 나와 있고 1년 전 11시 08분은 저 컷오프 됐다는 소식을 처음 알았던 순간이 또 작년 3월 10일 11시 8분입니다. 그 정청래 때문에 총선 승리를 못한다고 봐요. 추워도 총선 승리를 못한다고 봐요. 하여튼 그분은 말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이한백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예. 조지 레이코프.
그 판도라에서도 제가 이완배 기자 그거 보고 다 방송한 거예요. 이완배 기자가 지금 저의 정치적 스승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주 똑똑한 분이고. 그 이완배 기자를 단독 방송하고 있는 데가 바로 김용민 브리핑이고. 그런 의미에서 김용민 브리핑이 김어준의 뉴스공장보다는 훨씬 더 퀄리티가 높다고 봅니다. 그건 뭐 그런 말씀은 너무 당연해가지고. 오늘도 김어준한테 전화 왔어요. 김용민 브리핑 그런 방송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또 의리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간다고 문자했더니 답장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하여튼 뭐 김어준 총수는 별로 뭐 맞추는 게 없어요. 이제 뭐 김어준의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좀 그래 보여요. 김어준의 시대가 이제 가고요. 이제 김용민의 시대는 이미 왔고. 이미 왔고. 의원님 이제 대선 가도에 접어들게 됐고요. 대통령 선거가 이제 5월 9일쯤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일찍이 제가 예언을 했죠. 5월 9일도 5월 예측하셨어요? 9일 날. 4월 26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그것은 헌재가 목요일 날 보통 판결을 하는데 헌재에서 긴급하게 특별한 재판은 목요일 날 관례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3월 10일로 옮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월 9일이죠. 5월 9일.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예측 퍼레이드로 이어가겠습니다. 황교안 출마한다, 안 한다?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수 진영 자유한국당에서는 후보를 낸다, 안 낸다? 무지하게 많이 낼 것 같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낸다. 후보는 홍준표가 된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된다는 겁니까? 김용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세상이 우리 정청래 전 의원 뜻대로 돌아가는데 이러면 곤란한데요. 그래서 김용민 자유당 당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출마를 조만간 선언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네. 그래서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혼란에. 멘붕. 유력 주자가 또 그러면은 제가 후보까지 된 다음에 5월 8일쯤 사퇴 선언하면 어떨까요? 지금 그 말을 해서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차기 대선 승리한다. 그거를 보고 영어로 absolutely. absolutely 알겠습니다. 자, 그럼 몇 대 몇으로? 저는 예언을 이미 또 이것도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55% 안팎으로 승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측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과연 용한지 용하지 않은지 우리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측한 것이 틀린 게 없어요. 틀린 게 없는데 제가 방금 트위터에다 이렇게 쓰고 왔습니다. 정청래 예언이 100% 여러 가지 다 맞았던 이유는 제 입의 신통력이 아니고 촛불 국민의 힘이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광화문에 자주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촛불 국민들의 눈빛, 결의와 각오 정도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수치로 엮어보니까 촛불 국민의 힘에 의해서 3월 10일 날 탄핵되고 12월 9일 날 국회에 탄핵되고 이런 것을 다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 속에서 있다 보면 그런 예측들을 하게 되죠. 자, 이 촛불 민심, 촛불 혁명의 대의가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속 표심으로 드러난다. 내년 지방선거는 양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 국민의 열망으로 출범한 새 정부가 또 촛불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민심은 바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망에 부응한다, 부응하지 않는다? 저는 여망에 다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실망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 그래도 한번 좀 지켜보자로 갈 것이다? 고려대학교 최장집 교수가 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책에 보면 민주화 이후는 국민들의 열망과 실망의 사이클이 반복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선거는 어떻게 하향 사이클입니까? 상향 사이클입니까?
정권 출범 이후 1년이거든요. 예. 그러면 1년 동안을 국민들이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잘하면 상향 사이클 곡선을 그리겠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망감이 오면 자칫 잘못하면 새 정부도 지방선거 때 심판의 분위기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촛불 시민들의 대의는 뭐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대로 그냥 정부를 맡겼는데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마구 돌을 던지면 이것도 저쪽 자유당이 또 어떤 주도권을 또 강탈해 가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있어서 뭐랄까 좀 신뢰를 갖고 지켜보면서 이렇게 대중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중은 디테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중은 깃발에 관심이 있고 방향성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감안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마냥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문재인 전 대표가 이긴다고 하셨으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그 진상규명 이루었는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저는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55% 안팎으로 승리할 것 같은 전망이 있는데 두 가지를 조심해야죠. 하나는 오만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만이란 나라. 레바논 옆에 있나요? 하여튼 오만을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촛불 민심과 어긋나는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조심해야 되죠. 그 조심해야 할 언어 중에는 대연정도 포함됩니까? 대연정은 딜리트 해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지워야 됩니다. 기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딜리트. 딜리트 해야 됩니다. 혹시 휴지통 비우기도 해야 됩니까? 포렌식으로 아예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네. 원래 이 검찰이 굉장히 유능한 집단입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의지만 있으면. 그러나 이제 박근혜 정권은 물러간 정권, 죽은 정권이기 때문에 죽은 정권에 대해서는 절대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 안 해서 그렇지 그것을 발휘한다면 빠져나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특검으로 임명이 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수사를 2번이나 받아봤잖아요. 감옥도 가보고.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수사를 받아봤다고 특검으로 임명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판사, 검사, 뭐 한 10년 이상 해야 되는 걸로. 그래도 제가 법조 사륜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요?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구속자. 알겠습니다. 법조 사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법조 사륜. 이미 20년 전에 제가 구속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조 경력 20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최순실 박근혜 재산 환수한다, 안 한다? 한다. 네. 그것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원 한 장 안 남기고. 그렇습니다. 그 전두환 재산 몰수법도 특별법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최순실 재산 환수 특별법 국회에서 만들면 됩니다. 지금 분위기에서 못 만들면 바보죠. 박근혜 감옥 보낸다, 안 보낸다? 간다. 이명박 감옥 보낸다, 안 보낸다? 갈 것이다. 갈 것이다. 네. 내년 지방선거 승리한다, 못한다? 그것은 새 정부가 아직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것에 대한 아직 그 자료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업데이트가 안 돼서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중하고 진중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언은요,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각종 과학적인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촛불 국민들의 눈빛, 열성, 그리고 가슴의 뜨거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제가 예언을 하는 것이지 마구잡이로 막 던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김어준이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음모론자 김어준. 우리가 이제 구시대와 함께 보내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김어준도 구시대 팟캐스트 아버지이긴 하지만 신세대로서는 좀 이제 자리를 비켜줘야 되죠. 글쎄 말입니다. 김용민이 거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다 해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달콤한 사람입니다. 당뇨가 있어서 아주 달콤한 사람입니다. 노 스웨트, 노 스윗. 그렇습니다.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노 페인, 노 게인. 정청래가 정부 관직을 맡는다, 안 맡는다?
저는 임명직을 맡지 않습니다. 임명직 안 맞습니다. 네. 예. 오로지 임명직을 맡는 사람은 임명진입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할 뿐이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2016년 3월 10일은 정청래가 컷오프된 날이다. 2017년 3월 10일은 박근혜가 컷오프된 날이 될 것이다. 정청래는 컷오프 이후에 국민 속으로 갔고 박근혜는 컷오프 이후에 감옥 속으로 갈 것이다. 근데 그 박근혜가 정권 교체 전에 감옥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정상적인 수사 일정이라면 곧 가야 됩니다. 그러나 박근혜 구속이 정권 교체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분석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수대 결집을 향하는 빌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데 검찰은 이미 정치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하겠다라고 검찰이 밝혔고 검찰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굳이 말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명쾌하게 하고 계십니다. 네. 원래 스타일대로. 네네. 예. 자, 정청래 의원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안타깝게도. 벌써 제가 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음 순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안 오려고 그랬는데. 아니 당신 문자를 안 받아 왜? 신의 한 수였군요. 신의 한 수. 2시 반에 문자 했어. 아니 방송을 하는데 어떻게 4시에 못 갈 것 같다. 유유 이렇게 했더니 안 받아. 그랬더니 여기 청래당 당원이 의원님 나온다고 했는데 왜 지금 안 와요? 그래서 계속 카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청래당 총재로서 또 총재의 또 위엄을 갖춰야 되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이렇게 지키면 안 되고 맞습니다. 또 김어준은 이제 뭐 어차피 갔는데 새로 떠오르는 김용민한테 또 밑보이면 나도 또 많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김어준은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뿌리치고 왔어 지금. 하여간 우리 적폐청산의 어떤 그런 대의가 이제 김어준과 함께 박근혜를 청산함으로써 우리가 완성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 해주심으로 마무리하죠. 2017년 3월 10일은 대한민국 한국 현대사 100년 중에서 아주 손꼽을 수 있는 역사의 길이 남을 하루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 그리고 해방을 맞이했던 1945년 8월 15일 그리고 4.19 그리고 5.18 그리고 6월항쟁과 비추어서 결코 손색이 없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자로서의 행동을 당당하게 해서 승리한 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승리는 박근혜 개인이 대통령이 파면되고 어쩌고 하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헌법가치 제1조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박근혜 탄핵으로서 입증한 민주주의 승리의 날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싶고 앞으로 역사는 2017년 3월 11일 위대한 국민혁명 승리의 날로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 정청래 예언이 다 적중했다. 이런 말도 아마 써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촛불 혁명의 주역들, 우리 시민들 너무 존경하고요. 우리가 이 동력 잃지 말고. 그리고 한마디 더. 지금 현재 앞에서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이 좀 시위를 하고 있는데 좀 진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불행하게 사고를 당하신 그 두 분께는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현재 승복하고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낡은 대한민국 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을 세울 때까지 우리 촛불혁명, 그 대의를 이어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